이 박종훈의 경제 한방인데요. 찐링 전 KB증권 연구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중국 경제 관련해서 우리가 항상 불안해하는 부분들이 있죠. 부동산 어떻게 될 거냐, 네. 뭐 빅테크 규제는 어떻게 될 거냐, 여러 가지 규제 측면에서 우리가 궁금한 것들이 정말 많은데, 자 일단 부동산 부분부터 좀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부동산 시장이 과거에도 뭐 지난 40년 동안 분명히 부동산 시장이 계속 오르지는 않았거든요. 중국도 분명히 조정기가 있었는데 그때는 약간 관제 조정기? 그래, 즉 중국 정부가 일부러 좀 부동산이 너무 많이 오르니까 좀 조정했다가 다시 올리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수위 있었던 조절, 시절. 네. 근데 이번에 부동산 시장은 뭔가 좀 예전 그 40년 동안 겪었던 일시적인 관제, 이 중국 정부에 의한 부동산 시장 약세가 아니라 조금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지 않나. 이 부동산 침체를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은 진퇴양난입니다. 어려운 상황에 드디어 네, 처한 기자님도 건가요? 예전에 박성훈이 경제 한방에서 중국 부동산 이슈를 깊이 있게 다루신 것 같은데, 예전에는 그때그때 경기 상황이나 거품 그 수위에 따라서 좀 수위 조절을 했다면, 지금은 계속 부동산 지원 정책을 출시하고 있지만 작년 하반기부터, 근데 효과가 아직은 미미해요. 효과는 조금씩 작년 연말부터, 작년 10월 이후부터 조금씩 데이터를 보면 조금씩 계속 될까 말까 하는 조짐이 보이지만 아직은 확실히 안 보이는데요. 한국도 요즘 부동산 시장이 여러 가지입니다. 근데 중국이 작년에 부동산 시장의 이런 절벽과 같은 이런 둔화는 한국이랑 그 발생한 배경과 이유, 원인이 달랐습니다. 2015년까지만 해도 그 전까지 중국 부동산이 계속 그냥 정상적으로 거품이 적당하게 쌓이면서 성장하고, 근데 너무 거품이 쌓이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을 투기 목적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중국 정부가 2016년, 특히 2017년부터 부동산 레버리지 축소 정책을 발표했어요. 네. 성장 어느 정도 거품 끼는 거는 맞지만 너무 과도한 거는 안 된다. 그래서 그걸 2016년 이후부터 했는데, 근데 문제는 그냥 그렇게 조금씩 수요 조절하는 거는 오케이지만 2020년 코로나가 왔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갑작스러운 청천벽력이 와서 그 수위 조절을 하고 있는 그게 깨졌어요. 또 도시를 봉쇄하니까 뭐 어쩌겠어요. 집도 볼 수 없고. 그래서, 그리고 또 여러분들도 기사를 통해 접하셨겠지만 작년 7월에 중국의 일부 도시에서 사람들이 모기지 상환 거부, 그런 좀 소규모 시위도 있었고, 그래서 중국 정부가 드디어 이제는 수위 조절보다는 좀 이렇게 지원 정책을 해야 되겠다. 아무래도 부동산 산업이 너무 많은 경제 분야라 연관되다 보니, 그래서 작년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중국 정부가 어떤 정책을 내세웠냐면, 7월 모기지 상환 거부 운동이 일부 지역에서 발생하고, 인민은행이 전국적인 건 아니지만 지역별로 너네 지역마다 상황이 다르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좀 수위 조절해라. 근데 여러 지역, 특히 대도시랑 이선 도시 위주로 뭐 구매 제한을 완화했고, 예전에는 뭐 부동산을 3개까지 살 수 있으면 이제는 더 많이 살 수 있고, 지역별로 알아서 대출 제한도 완화하고 구매 제한도 완화하고, 그렇게 한 120 몇 개 도시에서 이렇게 했는데, 근데 3분기까지는 기간이 너무 짧다 보니까 아직 별 효과가 없었어요. 그래서 중국 정부가 작년 11월 중하순에 3가지 정책을 발표했어요. 이제는 하나 정책으로 이게 약발이 안 되니까 여기저기 전방위적으로 복합적으로 지원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12월 중하순에 발표한 게, 첫 번째는 부동산 개발업체 대출 기준을 조금 완화해줘라. 자금이 돌아야지 뭔가 하잖아. 그리고 두 번째는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회사채를 발행할 때 조금 기준 완화해서 자금 조달을 하게 해라. 세 번째는 부동산 기업들이 상장사가 많잖아요. 그러면 상장사들이 유상증자나 뭐 인수합병이나 그런 거 할 때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융통성 있게 처리하라. 이게 11월 중하순에 발표한 거예요. 이렇게 작년 하반기에 이것저것 발표하면서 부동산 지표를 보면, 예를 들어서 판매 지표, 착공 지표, 시공 지표, 준공 투자 이런 거 보면 아직은 마이너스예요. YOY 증가율이. 근데 작년 연말쯤에 약간 그 마이너스 폭이 정체될까 말까 애매한 상황에 왔어요.
그러면 효과가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 1월 5일에 인민은행이 드디어 첫 주택 구매 시에 담보대출 금리에 대한 유동적인 재정을 허용하는, 알아서 해라, 허용했어요. 첫 주택 구매는 투기가 아니고 실수요잖아요. 그리고 또 뭘 발표했냐면 그 신규 주택 가격이 전월 대비 또는 전년 동기 대비 3개월 연속 하락한 도시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너네 알아서 주택담보대출을 뭐 유지해도 되고 하향 조정해도 되고 하한선을 없애도 되고 알아서 해라. 와. 물론 그 정책에는 알아서 해라는 표현은 안 쓰죠. 하지만 제가 그 정책을 읽으면 그냥 알아서 해라요. 진짜 다 풀어준 거군요. 네. 그냥 있는 대로. 그리고 그 알아서 하라는 정책은 사실 작년 9월 말에 뭐 단기적으로 하라고 했는데 이제는 그 단기적인 정책은 이제 장기 정책이 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에 또 발표한 거는 1월 13일 며칠 전에 인민은행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거기다 또 국영 그 신문사인 신화망 그리고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까지 이 4개 기관에서 올해는 부동산을 지원하고 좀 열심히 일하고 해야 된다. 이렇게 1월 13일 발표해서 그래서 확실히 부동산 경기가 파장이 너무 크고 너무 둔화됐다 보니까 지금 모든 부동산 세부 지표들이 YOY로 다 마이너스예요. 그리고 작년에는 그 마이너스 폭이 커졌어요. 근데 연말에 왔다 갔다 애매했는데 아직은 마이너스 폭이 커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1월까지 발표한 부동산 지원 정책들이 정책이 나왔으니까 뭔가 조금이라도 효과는 내겠지만 그 효과는 작년에 마이너스 폭을 많이 기록한 그 지표들이 마이너스 폭을 축소하는 효과이지 그게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30% YOY인데 그게 플러스 전환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정책들은 어느 정도 연착륙을 위한 그런 목표이지 그 연착륙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을 그거는 기대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올 한 해는 마이너스 폭 지표들이 마이너스 폭이 줄어들면서 어느 정도 연착륙까지 달성해도 저는 어느 정도 정부 목표에 달성했다고 생각해요. 네. 결국은 근데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장기적으로 침체되게 되면 네. 가장 큰 문제가 결국 시스템 위기로 갈 거냐 말 거냐 이쪽인 네. 것 같은데 이 헝다그룹 문제는 다 끝났나 하고 알고 있었는데 아니요. 그게 아니고 진행 버티는 중. 중이에요. 네. 그러면 다른 부동산 그룹들 개발 회사들은 헝다가 뭐 제일 큰 편에 속하는데 중소 부동산 개발 회사들 이런 데들 다 문제 여전히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문제들이 해소된 게 아니라 어떤 기업은 좀 수익 조절, 아까 그 말씀드린 여러 가지 자금 조달을 위한 지원 정책. 하지만 그거는 자생적인 개선이 아니라 인위적인 정책이니까 효과는 조금 있겠지만 뭐 본질적인 건 아니고. 근데 방금 말씀하신 헝다그룹은 작년 3월부터 헝다가 홍콩 증시에 상장돼 있거든요. 작년 3월에 거래 정지됐는데 지금 여전히 거래 정지예요. 네. 거래 정지가 여전하다는 것은 아직 해결이 안 됐다는 얘기. 뭔가 진전도 안 되고 뭔가 결과가 안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중국 부동산 시장은 왜 이번에 이렇게 문제가 되는지 본질적인 문제가 어디서 시작된 걸까요? 거슬러 올라가면 사실 개혁개방 이후에 중국의 고성장을 이끌었던 게 부동산이 1번이잖아요. 인프라도 있지만. 근데 좀 더 최근으로 보면 방금 앞서 말씀드린 그 2016년부터 레버리지 억제, 거기다 코로나라는 이런 갑작스러운 상황이 겹치고 그리고 특히 작년에는 도시 봉쇄를 너무 해가지고 근데 좀 더 시간을 늘려서 보면 여전히 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09년에 중국이 4조 yuan 경기 부양책을 내세웠잖아요.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 정부가 4조 yuan을 내세웠는데 이론적으로 정부가 원했던 거는 제조업에 좀 들어가고 부동산에 좀 들어가고 인프라에 좀 들어가고 내수에 들어가고 뭐 신흥 좀 골고루 그러면 가장 좋잖아 이상적인. 근데 이게 돈이라는 게 뭔가 조금 기미어 보면 바로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그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부동산에 너무 많이 들어간 거예요. 그 후에 아시다시피 중국의 대도시, 중소도시뿐만 아니라 대도시 집값은 계속 고공행진 계속했고 그래서 과거 개혁개방 이후 그리고 금융위기 이후 부양책 그 후에 이 몇십 년 동안 축적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도 사실 뭐 정부 그거보다는
미국도 지금 부동산 문제가 그러니까 다 똑같이 문제가 저는 있어요. 부동산 문제는 다른 분야랑 달리 어느 나라든 이 부동산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분야가 부동산인 것 같아요. 근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정부 차원에서는 그리고 중국은 아무래도 사회주의 나라라는 이런 뭐 체제 유지라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으로 가는 거를 막기 위한 어느 정도 마지노선을 막기 위한 연착륙 이런 거는 정부 차원에서 계속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부동산 세부 지표들이 마이너스 폭이 뭐 올해 상반기는 아니더라도 하반기 들어 조금 지표들이 개선되는 거를 기대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저희 고등학교 동창들 중에도 중국 현지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에 근무하는 친구도 있고 부동산 중개 뭐 대기업에 근무하는 친구도 있고 이런 말을 하더라고. 물론 다는 아니지만 친구 한 명이 이제 중국은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대는 끝났다. 예전에는 사실 여유 자금이 있으면 한국도 그렇지만 부동산으로 많이 벌었잖아요. 그래서 부동산은 이제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대는 바이바이. 부동산 개발 회사에 계신 분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분들이 그런 분들이. 그리고 방금 그 헝다그룹 재미라고 할 수 없죠. 재미있다고 하면 안 돼. 저희 대학교 후배가 헝다그룹 사태가 터지기 전 6개월 전에 헝다그룹 자회사에서 그만뒀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물어보니까 너 왜 그만뒀니? 그 터지기 전에는 헝다 나름 대기업이잖아요. 어마어마한. 그래서 그 자회사 그 친구는 부동산 개발 업무가 아니라 자회사 중에 그 약간 핀테크 쪽이거든요.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근데 그때는 아직 언론에서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 친구가 뭔가를 느꼈구나. 그래서 부동산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작년 하반기 특히 연말 11월과 올해 1월에 여러 가지 다양한 부동산 지원 정책을 내세웠고 작년보다는 올해가 조금은 개선될 거예요. 부동산이 너무 최악으로 가면 중국 경제가 너무 위태로우니까. 하지만 마이너스 그 지표들의 플러스 전환은 저는 전혀 기대하지 않고 그냥 마이너스 폭이 어느 정도 적절하게 축소되는 것까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하실 때 이 중국만 부동산이 문제가 아니라 한국도 문제고 미국도 문제다라고 말씀하셨지만 한 가지 중국이 다른 점이 우리나라는 그런 일이 없는데 중국은 지방 정부의 재정이 맞습니다. 거기 뭐 모든 재정이 거의 부동산에 거의 뭐 한 40%에서 40%가 기본이에요. 기본이잖아요. 그럼 만약에 부동산 시장이 둔화되면 지방 정부가 예산이 부족해지는 상황. 그리고 지방 정부가 그걸 통해서 산업 정책도 쓰고 막 그래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온갖 재정 지출은 지방 정부에서 늘어난 상태에서 이게 지금 우리나라나 미국하고는 달리 중국의 부동산은 온갖 이 경제 변수가 다 묶여 있다. 국가 예산부터 시작해서 산업 정책까지 묶여 있다 보니 과연 중국이란 나라가 이걸 다 통제할 수 있는 건지 이제 우리하고 정말 경제 시세가 다르니까 아니면 중국도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될 건지 이걸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중국 정부가 이 문제에서의 역할은 경착륙을 방지하고 어떤 최저의 마지노선을 지키는 역할이지 뭐 시장을 뛰어넘어서 과거처럼 그 경기 부양을 주도하고 견인하는 그런 역할은 사실상 어렵다고 생각해요. 물론 방금 말씀하신 많은 중국의 지방정부의 세수에서 30~40%는 부동산에서 왔기 때문에 지금 지방 뭐 예산도 어려운 상황이고 하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굳이 비교하자면 중국 정부는 뭐 단일 정당제고 중앙 정부의 예산이나 힘이 여전히 파워가 강하고 그런 통제력이라든지 어떤 그 규범화하는 능력 그리고 어떤 관리 감독하는 능력이 다른 나라보다는 확실히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만약 지방정부 쪽에서 뭔가 점점 어려워지면 결국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막대한 자금을 제공해서 뭔가를 해야 하는. 그래서 저는 계속 부동산 얘기만 하니까 모든 것이 마치 너무 최악인데 근데 부동산은 그 수많은 문제점 중에 하나고 정부 차원에서
마지노선을 지키는 노력은 꾸준히 할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이제 화제를 좀 전환해서요. 부동산은 워낙 최악이라서 지금 계속 이런 얘기밖에 없지만 빅테크 얘기는 좀 다른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빅테크가 중국에서 21년에 하도 규제라니까 네. 주가도 폭락하고 막 그랬단 말이죠. 근데 요즘은 좀 분위기가 바뀐 것 같습니다. 알리바바의 규제가 아니라 지원에 나섰다? 뭔가 빅테크에 대한 중국 정부의 태도가 바뀌어가는 게 아니냐 이렇게 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국에 투자하신 분들이나 또 중국 빅테크가 그렇게 좀 다시 회복이 돼야 우리나라 반도체도 좀 팔고 이럴 테니까 한국하고 연관돼 있잖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중국 금융당국이 2020년 11월부터 엔트그룹을 비롯한 대형 플랫폼 기업 대상으로 중국식 표현으로는 규범화 작업을 시작했고 지난 2년 동안 강력한 규범화 작업을 해서 드디어 올해 1월까지 그 규제 작업이 어느 정도 일단락됐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정부 차원에서 이미 명확히 발표한 건데요. 예를 들어서 중국이 매년 12월 중순에 중앙경제공작회의를 개최해서 다음 해의 경제 기조 방향성을 어느 정도 요약해서 제시하잖아요. 작년 12월에 개최된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플랫폼 빅테크라 관련된 그 문구만 발췌해서 보면 딱 한마디예요. 디지털 경제를 대대적으로 발전시키고 상시화된 감독관리 수준을 제고하고 플랫폼 기업이 발전 견인, 일자리 창조, 국제 경쟁에서 크게 실력을 과시하도록 지지한다. 태도는 좀 바뀌었네요. 확실히 문구가 문구를 바뀌었어요. 보니까, 예. 그 전에 2021년 말의 그 문구랑 2020년 말의 문구는 반독점 강화, 자본의 무질서 확장 방지, 이것저것 규범화. 근데 확실히 그 표현이 바꿨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중국은 인민은행도 금융감독관리 당국에서 사실 핵심이잖아요. 인민은행이. 그렇죠. 인민은행 당 총서기 겸 금융당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주석이 1월 7일에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중국의 14개 대형 플랫폼 기업의 금융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정돈 개선 작업은 이미 대체로 완료했고 일부 남겨진 문제도 지금 가급적 서둘러서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면 어느 정도 한 90% 이상은 어느 정도 일단락 됐다. 왜냐면 그 일단락 안 됐으면 인민은행 당청석이 굳이 공식 소상 그리고 가장 최근에 1월 13일에 인민은행이 국가경제와 금융 시스템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거기서 그 금융감독관리 관련 그 책임자도 방금 그 인민은행 당총서기와 유사한 표현을 썼어요. 이제 플랫폼 기업들의 그런 전문적인 중국은 정돈 개선, 그냥 그 구조조정은 어느 정도 됐다. 그래서 지난 2년 동안 강력하게 진행된 대형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는 어느 정도 일단락 됐습니다. 정부에서도 발표했고요. 네. 자, 그러면 전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좀 궁금함이 생깁니다. 뭐냐면 그리고 또 한 가지 첨언하자면 제가 느끼기에는 지난 2년 동안 대형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는 그 못을 눈에 좀 거슬리는 못을 확 뽑아버리는 특별화된 그런 규제라면 사실 모든 산업은 다 감독관리 틀 안에서 운영되잖아요. 그래서 과거 2년 동안은 그 못을 확 뽑아버리는 특별화된 감독관리라면 이제부터는 일단락 됐으니까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정상적으로 관리하는 그 단계로 간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 제가 질문 한번 드리고 싶은데요. 네. 뭐냐면 이 규범화라는 말이 중국의 특유한 말이니까 사실 규제예요. 네, 제가 이걸 좀 해석을 하자면 네. 지금까지 이제 중국 정부는 마음껏 놀아봐. 샌드박스에서 노는 것처럼 마치 플랫폼 기업들한테 마음껏 놀아봐. 나중에 사후에 규제할게. 이렇기 때문에 정말 중국이 공산주의라는 거에 맞지 않게 사회주의 뭐 이런 국가인 거에 맞지 않게 웬걸 정말 우리나라보다도 더 자유롭게 플랫폼 기업은 정말 마음껏 놀아봤잖아요. 자, 근데 이제 규범화가 된 다음에는 딱 이거잖아요. 화이트리스트, 이것만 해. 옛날에 블랙리스트로 이것만 하지 마 이거였지만 이제 화이트리스트로 너 이것만 해. 다른 거 하면 안 돼. 이렇게 된 게 규범화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자, 그렇게 되면 정말 창의적이고 창발적인 정말 새로운 도전에 나설 때 이거 리스트에 없네. 이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플랫폼이라는 게 막 성장을 해야 되는데
과연 과거처럼 막 도전하면서 일단 해보고 나서 나중에 사고 치면 그때 가서 고민해보자 이게 아니라 딱 리스트에 있는 것만 해봐. 이렇게 되면 예전에 플랫폼 기업이 미국을 막 따라가던 중국의 그 정말 야심찬 모습 이게 되겠느냐. 투자 입장에서 그럼 중국을 이제 실리콘밸리 기업에 투자하는 것처럼 과거에는 똑같이 생각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옛날엔 정말 규제 당국의 태도가 비슷했으니까. 근데 규범화된 그런 어떤 중국의 플랫폼 기업도 과연 과거와 똑같은 성장세를 혁신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들거든요. 우선 기자님의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 중 일부를 반박해야 되는데요. 네네. 많은 분들이 2년 전부터 중국 금융당국이 뭐 알리바바, 텐센트, 뭐 엔트그룹 비상장이지만 플랫폼 기업들을 때려 부순다. 근데 대부분 분들이 그 배경이 어떻게 되고 앞뒤 정확한 경유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이 규제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물론 제가 이렇게 말하면 또 중국인이니까 중국정 저는 이 규제 작업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측면에서 필요한 건가요? 네. 물론 알리바바, 텐센트, 뭐 징동 그리고 엔트그룹 다 공통점이 있는 기업이지만 또 각자 좀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엔트그룹을 예로 들면 엔트그룹이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드리면 마윤 회장이 십몇 년 전에 창업한 엔트그룹 그 개미 엔트그룹은 2020년 말 규제 전까지 사업 구성이 어떻게 됐냐면 한 36%가 온라인 결제, 그 알리페이 있잖아요.支付宝 온라인 결제, 모바일 결제. 한 39%가 온라인 소액 대출이에요. 그리고 한 10% 중반대가 온라인 금융 상품 판매. 그리고 한 8%, 10% 미만이 온라인 보험 판매예요. 그래서 엔트그룹은 거의 예금을 제외한 모든 금융 사업을 영위하는 핀테크 그룹이에요. 근데 핀테크 기업은 금융 기업인가요? 기술 기업인가요? 그 진짜 이게 애매하죠. 핀테크 나올 때마다 제일 애매해요. 머리 게 그겁니다. 네. 네. 지금까지도 애매해요. 네. 근데 이 점점 매출 구성에서 온라인 소액 대출이 점점 비중이 높아지고 그게 돈이 돼요. 그러면 온라인으로 소액 대출을 제공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금융당국 규정에 의하면 어떤 대출을 제공할 때 한 30%까지는 자사 출자금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너무 작은 돈으로 너무 많은 대출을 하면 안 된다. 근데 그 당시 2020년까지만 해도 엔트그룹이 제공하는 대출 중에 자사 출자 자금은 2%였어요. 나머지 98%는 그 ABS, 자산유동화 증권, ABS를 굴리고 레버리지 그렇게 조달한 거예요. 네. 그러면 뭐 다른 걸 떠나서 이거는 레버리지가 너무 리스크가 커요. 그리고 이게 물론 과거 뭐 서브프라임이랑 다르지만 만약 이게 계속 확장, 무분별한 확장 그리고 리스크 확대되면 어떤 한계에 달하면 뭔가 터질 수 있어요. 이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자영업자나 개인 대상으로 소액 대출을 제공하면 사람마다 뭐 소득이 다르고 뭐 상환 그 크레딧도 다르고 그러면 개인 신용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개인 신용 평가는 사기업이 하는 게 맞을까요? 국유기업이 하는 게 맞을까요? 같이 하는 게 맞을까요? 그리고 개인 신용 정보는 기자님 보시기엔 개인 신용 정보는 그 기업의 자원인가요? 공공재인가요? 아니면 내 거인가요? 이게 또 애매해요. 근데 당시 엔트그룹은 이미 중국에서 2020년 기준으로 개인 소액대출, 온라인 소액대출 건수가 5억 건이 넘었어요. 왜냐면 한 명이 여러 번 할 수 있으니까. 네. 5억 건. 그러면 미국 같은 경우는 한 9% 이상이면 어느 정도 시장 파워가 있다고 인식하고 반독점법으로 넣어서 하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 엔트그룹은 이미 대출 규모든 대출 그 이용자 수든 레버리지든 이미 너무 무분별한 확장을 한 상태예요. 근데 중국의 특징 중 하나가
예전에 태양광도 그랬는데 어떤 새로운 산업이 나타나고 그 돈이 가장 빠르게 나와. 우후죽순뿐만 아니라 파죽지세처럼 와, 막 그러면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2020년 말까지 중국에 소액대출 기업이 어느 정도까지 한 몇 개 정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냥 막 생각하세요. 한 1,000개 될 것 같은데요? 7,000개요. 7,000개. 네. 정말 대단해요. 돈이 보이면 말이 안 그냥- 되죠. 와, 근데 진짜 피크에는 9,000개까지 됐는데 지금은 작년 말 기준으로 6,000개로 떨어졌어요. 대단해요, 진짜. 근데 중국의 이 개인 소액 대출이 너무 막 이렇게 무분별을 확장하니까 근데 그에 해당되는 명확한 법규는 또 부족했어요. 그제야 중국 정부가 부랴부랴 온라인 소액 대출을 관리 감독하는 법률을 제정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뭐 순자산, 부채, 레버리지 그 숫자적인 기준이 있잖아요. 그게 엔트그룹이 그 법규에 위반됐어요. 아. 그래서 2년 전인 2020년 11월 3일에 상장 예정일 3, 4일 전에 상장이 중단됐어요. 네, 원래는 상해거래소랑 홍콩거래소 동시 상장하는데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이 뭐 이거는 공산당이 마윤을 주고 어떤 결과물이 나왔을 때는 딱 한 가지 이유가 아니라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중에 그 이유가 차지하는 중요도가 달라요. 하지만 저는 원론적인 얘기도 들어와서 엔트그룹은 확실히 너무 무분별한 레버리지를 너무 과도하게 사용했다.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어떤 금융 리스크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할 일 했다. 이렇게 해석해도 돼요. 네, 그리고 참고로 어젯밤에 제가 47분 분량의 이 이슈를 다루는 47분 분량의 긴 영상을 올렸으니까 그 앞뒤 경유를 자세히 굳이 자세히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네.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틀이 만들어졌고 더 강화될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성장을 제약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만들어진 틀 내에서 더 강화만 안 된다면 어쨌든 계속 그래서 정부에서 사용하는 표현이 규범화. 규범화. 네. 물론 중국식 표현인 거 알아요. 사실 규제죠. 네. 근데 그래서 방금 질문하신 것 중에 또 그러면 과거 빅테크 기업들도 과거의 고성장에서 이제는 그냥 그냥 그럭저럭 저는 그거는 두 가지로 본 하나는 알리바바나 이런 뭐 전자상거래든 플랫폼 기업들이 가장 성장률이 높은 게 2016년부터 2020년까지예요. 그때는 정부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디지털 경제 플랫폼 이 산업을 키워 성장해 쭉쭉 커 이렇게. 근데 그 정책적인 변화를 제외해도 보통 한 산업, 특히 제조업, 보통 한 산업의 사이클은 한 30년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플랫폼은 어쩌면 그 30년보다 더 짧을. 그래서 저는 다른 걸 떠나서 이 플랫폼, 빅테크 이 산업이 양적인 그런 고성장은 이미 2015년부터 20년까지 첫 단계는 지났고 이제는 중국 정부가 작년 10월 그 24당대회에서 이 디지털 경제의 어떤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그걸 했으니까 이제는 빅테크 기업 입장에서는 기존에 하던 사업은 계속 유지하고 물론 성장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지만 그리고 중국 경기 문제도 있고 근데 이제 디지털 경제랑 관련해서 또 어떤 새로운 상품 서비스 어떤 사업 모델을 만들어서 해야 되죠. 그래서 아까 그 엔트그룹에 대한 규제가 일단락된 후에 이제는 엔트그룹이 기존의 사업을 계속 영위해도 되지만 어느 정도 금융관리당국의 어떤 법규 기준에 따라서 해라. 사실 그게 맞아요. 더 그 리스크를 키우는 것보다는 물론 알리바바나 그 빅테크 종목을 2년 전에 적시적으로 재빨리 매도를 못하신 분들은 너무 정부가 그렇죠. 너무 꼴 보기 싫겠지만 근데 이런 것 같아요. 저도 한국에서 한국 투자자 대상으로 중국 리서치를 하면서 느낀 게 10년 전이든 지금이든 거의 안 변한 게 뭐냐면요. 많은 한국 투자자들이 중국 경제, 정책, 산업 시장을 이해하고 접근하고 파악할 때 중국식 마인드가 아니라 미국식 마인드, 한국식 마인드 또는 내가 지금까지 미국 주식, 한국 주식을 투자한 경험을 토대로 해서 중국을 접근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상당 부분 처음부터 잘못 들어간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중국이 뭐 정책이든 뭐 정부 여러 가지 이번에 코로나에도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이 많지만 너무 완벽한 중국을 바라지 마세요. 모든 나라는 다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단순히 투자자 입장에서는 정책이라는 것은 신속하게 파악하고 대응할 영역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희 존재의 가치를 여기에 두고 있어요. 네. 자, 이렇게 지금 중국의 부동산 시장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빅테크에 대한 규제 완화 움직임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찐링 전 KB증권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끝으로 고맙습니다. 한마디만 해도 될까요? 네, 네. 제가 자꾸 좀 비판적인 냉정한 그런 코멘트를 드렸지만 작년은 경기가 워낙 바닥이다 보니까 올해는 기저효과가 확실히 있을 거예요. 방역도 풀었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이제는 해피엔딩 낙관적인 투자 입장에서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좀 중요한 현실적으로. 말씀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네요. 자, 박종훈의 경제한방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